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37차 평화학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희대학교 국제학부의 강형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37차 평화학 포럼에서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평화학 전공의 이찬수 박사님 모시고 전쟁에게 평화를 묻다, 전쟁과 평화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연에 앞서서 오늘 발표해 주실 이찬수 박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찬수 박사님께서는 서강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시고 같은 대학원에서 종교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다 수학하셨고요. 강남대 교수, 서울대 통평원 HK 연구교수, 보훈교육연구원 원장, 성공회대학교 대우 교수, 일본 코세 가쿠린 객원교수, 중앙학술연구원 객원연구원, 난잔대학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지으신 공저 또는 저서로는 평화와 평화들, 메이지의 그늘, 종교로 세계 잇기, 사회는 왜 아픈가, 세계의 분쟁, 전쟁에게 평화를 묻다, 그리고 세계 평화 개념사 등 종교학과 평화학 관련된 단행본만 한 100여 권 정도 저술을 하셨고요. 이 외에 논문도 또한 한 100여 권, 100여 편을 출판을 하셨던 아주 대가 중에 대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가톨릭대학교의 대학원 평화학 전공 담당 강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이찬수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개과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면서 또 안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그 이제 저희가 오늘 강연해 주신 이찬수 박사님을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모시면 좋겠습니다. 네, 표기받은 이찬수입니다. 통평원에 한 8년 근무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오게 돼서 저도 반갑습니다. 요새 뭐 세계적으로 전쟁 시국이지요. 음, 그래서 이 전쟁에 관한 각종 연구도 많고 기사도 많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언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며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우리 강형민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기본 배경은 종교학을 오래 해왔고요. 종교학을 하다가 모든 종교들의 공통적 지향점을 평화라고 생각한 이후에 한 20여 년 전부터 평화학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전공이 평화 인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런 전공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종교 평화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쟁의 문제 혹은 큰 틀에서 폭력의 문제를 저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쟁에게 평화를 묻다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 사실 전에 그 몇 분 우리 강민민 교수님도 포함해서 그 전쟁에게 평화를 묻다라는 같은 제목의 그 공저서를 내기도 했는데 거기서 제목을 따오기도 했어요. 자, 준비한 슬라이드가 제법 많아서 중간중간 뭐 강조할 부분은 좀 자세히 아닌 부분은 스킵하면서 그 오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좀 인문적 성찰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대체 전쟁이 왜 벌어지나 이유가 있죠. 큰 틀에서 보면은 직접 정치적 차원에서의 아주 표층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가시적인 이유가 있고 그러나 그 가시적인 이유를 분출시킨 심층적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전쟁의 이유를 표층과 심층으로 좀 나눠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표층적 원인은 뭐 전쟁의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정치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혹은 영토 분쟁 때문에 혹은 국내 정치적 이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이권 때문에 자원을 확보한다든지 무역로를 장악한다든지 사실상 식민지처럼 이것을 개척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경제 이권 때문에 또는 어떤 이해관계를 두고 외교적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 외교적 그 협상에 실패하면서 누군가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저-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중재기구 혹은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이 분쟁 조정을 기능을 상실하는 데서 전쟁으로 이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들이 다 전쟁의 대체적인 표층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표층적인 이유에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갈등 상황이 진작에 놓여 있잖아요. 왜 갈등하게 되는가? 그것들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는데 사실 인문학자로서는 이런 심층적 원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종교문화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도 있지요. 각 종교적 신념이나 저기 민족적 이념 간의 충돌이 이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념 한반도에서 제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공산주의나 자유주의 내진 자본주의 간의 충돌 이런 이념적 충돌이 어, 더 심층의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이유도 있지요. 나의 정체성과 너의 정체성은 다른데 네가 나의 정체성을 건드린다. 너희가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린다. 이런 차원에서 타자를 비인간화하고 적대시하는 오랜 갈등 상황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전쟁으로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재자의 잘못된 판단도 있을 수 있겠죠. 심리학적으로. 역사적이고 구조적 차원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적 트라우마. 사실 한국의 경우는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여전히 역사적이고 심층적 전에서 껄끄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 역사적 트라우마입니다. 그것으로 그런 것 같은 것이 심층에서 작동하기도 하고 사회적 불평등이나 이런 사회적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그 개선되는 과정에 어, 이- 외부적 계기를 근거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 사실 또 거의 본능에 가깝게 생물학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보면 인간의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리고 이 이타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은 이 이른바 복혈연 중심의 개체를 조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이타성이고 자신들의 DNA상의 복제품을 지키려는 이기적 행동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나 과도 애국심 같은 이런 자기중심성의 생물학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보면요. 원인이 한두 개처럼 공식적인 명분은 원인이 한두 개처럼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오래된 적대성, 구조화된 폭력,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태도 이런 것들이 아주 실타래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1차 원인을 속으로 들어가 보면 2차 원인이 또 있고 2차 원인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 3차 원인이 또 있고 그것이 1차 원인으로 이어지고 하죠. 법적으로는 누가 먼저 공격했나 이것이 전쟁의 가해 피해를 나누는 결정적 그 외적 기준이 되긴 하지만 역사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은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으로 특정하기 굉장히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쟁을 발생시키는 심층적 이유를 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직시해야 전쟁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고 그것이 평화학의 근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세기 초에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을 보면 계기는 참 어찌 보면 단순했어요. 1914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세르비아의 슬라브족 민족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표층적으로는 개인적 감정에 입각한 사건인 것 같지만 속에서는 이미 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일부 슬라브족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했고 이들이 슬라브족 전체를 좀 장악하려는 오랜 욕망과 갈등이 작동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 기회에 세르비아를 속국화하려고 전쟁을 개시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슬라브족의 맏형 역할을 하던 당시 소련이 개입을 하게 되고 소련과 프랑스가 삼국 협상 관계에 있었는데 프랑스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한 다른 한 축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또 이탈리아가 다른 한 동맹의 축이었는데 당연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한 동맹의 축인 독일이 개입을 하게 되고 이탈리아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럽 전역으로 하면서 세계 전쟁이 되는 거죠. 또 심층적으로 가보면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적 팽창 경쟁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고 민족주의적 긴장이 더 심층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 특정한 계기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황태자가 암살당했다는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던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아주 심층적인 갈등들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러시아가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편들어서 참전하게 된 것은 공식 명분은 삼국 협상, 이 계약, 이 동맹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따라 참전을 한 거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 소련은 소련대로 제국주의적 팽창력이 컸었죠. 당시 남유럽과 오늘날 튀르키예 그리고 중동 지역 전체에 걸쳐서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의 남하에는 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붕괴를 유도하고 당시 그 보스포루스 해협을 장악하려는 전략이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04년에 일본과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당시 소련이 패배하잖아요. 그 이후에 굉장히 누적된 농노의 불만들, 빈곤, 당시 그 제왕적 차리즘을 비판하는 내부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쟁으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그것을 외부화하려는 그런 내적 의도들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현실적 권력 계산이 작동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도 표층과 심층으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표층적 차원에서는 뭐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상식처럼 할 수 있어요. 나토가 점점 러시아 쪽으로 경계를 이동하는 나토의 동진을 러시아가 경계하는 데서 벌어진 일이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러시아의 사실상의 경계는 동독이었어요. 거기에를 최종 경계로 두던 소련이었는데 그 경계가 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경계가 급속히 러시아 쪽으로 나토의 경계가 동진하게 되죠. 또 최후의 보루처럼 있었던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시도하고 러시아는 그거는 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해 놨었잖아요. 2014년도에는 아시는 대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합니다. 거기에 많은 친러시아계 주민들의 뜻이라는 이유로 그와 함께 이기하에 돈바스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자원이나 공업지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돈바스 지역에 들어가게 된 이유도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그 우리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또 러시아 정말 내부적으로 보면은 내부를 결속하고 옛 소련 시절의 아주 찬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푸틴의 정치적 계산이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이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지점인데 더 심층으로 들어가면요. 러시아의 종교 문화적 차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하나의 종교 문화적 뿌리를 지닌 같은 국가란 인식이 있고 같은 정교의 전통임에도 이기 때문에 당시 러시아의 정교회는 이 동슬라브 문명을 지키는 영적 전쟁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 러시아 차원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 제국의 향수가 작동을 하고 있고 아, 소련이 붕괴된 것은 20세기 최대 지정학적 재앙이다. 이러는 푸틴의 그 회한 같은 것이 있고 러시아 보수층의 상실감이 복구 심리로 작용하죠. 우크라이나대로 러시아적 러시아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러시아로부터 벗어나고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과정에 반러시아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잖아요. 양국의 심리적 단절이 심화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작동하면서 사실 점점 돈바스 지역은 사실상 러시아 수중으로 좀 들어가 있고 이 경계가 거의 공고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편이 되고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표층적 이유도 분명해요.
그 내세우는 이스라엘과 어, 미국에서 내세웠던 이유는 핵 개발 반대한다. 비확산 체제 그래서 그 이란의 핵으로 인해서 비확산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이란 내의 그 강경 지도층으로 인해서 민주화 시위가 큰데 이 기회에 반미적이고 반이스라엘적 이란의 레지임을 바꾼다. 이런 게 표층적 이유였죠. 근데 심층으로 들어가면 지정학적 패권 경쟁이기도 하고 이란이 1979년 이란 혁명이 벌어지고 나서 이란 이슬람 정신으로 중동 지역 전체를 좀 이슬람 혁명 정신을 확장시키겠다는 이란의 혁명 수출에 대한 이스라엘적 저항,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오랜 갈등, 그것은 사실 또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건국을 하는 과정에 아랍계 민족들과 혹은 이슬람권과 부딪힌 오랜 수십 년 묵은 갈등들이 작동하는 거죠. 또 하나 뭐 중국의 대중동 영향력을 어, 축소시키려는 미국의 그 작전이 이런 식으로 전쟁으로 드러났다고는 한 평가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습니다만 20세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도 공식적으로는 조선을 근대화시켜서 서양에 대응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구성한다. 조선을 위한 거야.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근데 누구나 아시는 대로 그러나 속내는 다르죠. 정치적 원인은 일본 내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사무라이 계층의 사무라이가 군대에 흡수되는 과정에 쌓인 불만을 해소해서 한반도를 정벌한다는 것을 공론화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그 조선을 그 전초 기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또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탈아입국 일본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자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강대국을 만들려는 내적 의도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의 속으로 가면 자기중심성이랄까, 일본적 정체성, 러시아적 정체성, 혹은 이스라엘적 정체성, 이란적 정체성, 우크라이나적 정체성이 서로 충돌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상당 기간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간주되는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자기 동일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자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자기중심성이 자기 정체성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나를 약화시키거나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은 외부 세력을 다시 거부하죠. 오랜 뭐 가령 미국을 예를 들면 백인이 흑인을 거부한다든지 열등시한다든지 하는 거 백인적 정체성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행동이죠. 그 속에는 자기 중심성이 놓여 있어요. 사실은 이 자기 중심성이란 말을 쉬운데 저는 모든 갈등의 뿌리는 바로 모든 사안을 자기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데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 자기 중심적 행동을 하는가? 다르다는 사실 인정하기 두려운 거죠. 그러면 자기의 오랜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은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의 뿌리가 심리적이고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 거의 태생적으로 있어요. 유아기 엄마의 뱃속의 기억에까지 소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아가 엄마의 태중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출생하고 나면 현실은 달리 작동합니다. 굉장히 내가 부족한 것처럼 외부 상황은 나의 뭐 새로운 질서를 요구해요. 그러나 자기의 태중에서 있었던 자기의 생물학적 습관을 계속 가지고 떼쓰고 보채죠. 그러다가 알게 됩니다. 아, 어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나에게 요구하는 어른의 질서를 중심으로 우리 개념이 형성됩니다. 우리 의식, 집단 의식, 이것이 집단 정체성의 아주 기초적인 모델이죠. 국가가 주권을 형성해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가령 그 미셸 푸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이란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협박만으로도 그 대상을 복종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폭력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들이 폭력의 가능성을 내면화하고 그에 동의하면 폭력은 권력이 되죠. 그래서 권력에 동의한 이들을 중심으로 집단적 혹은 국가적 공유의식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말은 바꿔놓고 얘기하면 타자 배제적일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폭력적일 수도 있죠.
이 근대 민족 국가의 형성에는 그래서 국경이 있고 우리의 국경을 더 외부로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작동하죠. 이런 자기중심적 심리 장치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공범 의식이 생겨나고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외부자로 여기게 되고 차별을 이 공범자들이 정당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랬죠. 국민 국가는 반드시 적을 찾아낸다. 국민 국가가 유지되는 방법은 우리 국민 국가를 와해시킬 것 같은 대상, 말하자면 적을 찾아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유대인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와 너희, 나와 너, 혹은 적과 동지를 구분해 오는 것이 오랜 체질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독일의 법철학자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이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의 정치 상황, 즉 여당 야당의 관계든지 뭐든지 이념적 투쟁을 보면 거의 여전히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를 구별하죠. 그리고 너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 딱히 그 새로운 것들도 아니에요. 근데 국민국가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500년 전에 형성된 기독교에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유대교에서는 타나크, 또 히브리 성서라고도 할 수 있는 곳에 말하자면 계명이 있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 제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5계명일 수도 있고 6계명일 수도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내 눈으로 보면 굉장히 보편윤리처럼 보입니다. 이거 누구든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하지만 실제 당시의 작동 방식은 내 집단 윤리예요. 그래서 우리 집단 안에서는 살인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집단 밖은 살인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히브리 성서를 보면 전쟁이 너무너무 많죠. 어린아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을 신의 뜻이처럼 얘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보편 윤리가 아니라 내 집단 윤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 집단은 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타, 내외, 피하간, 이원론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시 기준으로 정치였는데 지금도 구조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언제나 적대시하죠. 이것이 폭력 혹은 전쟁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우리도 여전히 경험합니다만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가 형성돼서 한중일 북중로의 도식이 지금도 대립구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 친북이다, 친중이다라는 것과 그런 공산주의적 정권과 가깝거나 대화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뭐 특정한 계층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 몇십 년 동안 더 길게 거슬러 올라가면 뭐 20세기 초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만 어,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세력을 적대시하는 데서 오는 이 대립과 갈등이 지금도 지속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현실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에요. 어쩌면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이유로까지 계속 소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평화연구원, 저도 8년 근무했었고, 여전히 평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화라는 말로도 평화란 이름의 폭력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평화란 말은 다 좋은 말 같지만 평화의 의도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과 평화를 통해서 이루려는 평화적 목적이라는 것도 자기중심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불리한 평화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이 협상을 통해서 50대 50, 최소한 49대 51 정도 맞춰야 되는데 6대 4, 7대 3, 8대 2 정도는 내가 유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 유리한 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평화를 내세우니까 평화란 이름에 충돌이 벌어지고 갈등이 지속되고 심지어 전쟁까지 벌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자기중심적 평화주의란 말로 붙여봤는데요. 평화조차도 자기중심성이 작동하면서 폭력으로 가죠. 근데 제가 여기 일종의 인류의 고전의 일환으로 성경을 한 번 더 가져왔는데요.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라는 것이 있죠. 바울 혹은 가톨릭 표현을 하면 바오로나 인류 그리스도교 최대 전도자고 사상가이기도 하죠.
이 당시 굉장히 2000년 전에 혁명적인 선언을 해요.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하나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인 그리스인이란 말은 민족 간의 차별도 없다. 종과 자유인, 그러니 여기에 신분 차별도 없다. 남자 여자 성차별도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굉장히 당시 기준으로 혁명적이고 지금 보더라도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이 모두 하나라는 말이 경계를 넘어서고 보편적이면서 서로를 소통하는 개방성을 나타내주는 아주 핵심적인 이 문장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모두 하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이 취지는 그런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보니 인류의 하나됨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거였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은 하나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이냐 그리스도교냐 비그리스도교냐를 좀 나누게 돼요. 하나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란 말을 쓰냐 안 쓰냐.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경계를 실선적으로 자기의 경계를 두고 설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하나다. 이게 핵심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기준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작동해요. 혹시 오늘 여기 줌에 계신 분들 중에 불교 불자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불교의 선불교의 최고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일체중생 시류불성.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불성을 가진다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그러니까 동물도 식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산천초목 실개성불. 산천초목이 다 불성 성불한 거야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종파 간, 국가 간, 민족 간, 성별 간, 계급 간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종 간, 인간과 비동물 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은근히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런 사실을 알고 싶으면 우리 불교로 와. 이렇게 이런 것이 작동하죠.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기보다는. 꾸란에 이슬람의 꾸란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즉 무슬림의 알라와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의 하나님, 야훼든 영어로 God이든 같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 같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내심은 알라가 아니고 그냥 야훼라고 부르거나 여호와라고 부르거나 혹은 또 다른 명칭을 쓰는 곳에서는 뭔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심리적 작동을 하죠. 그게 갈등, 이 메시지와 다르게 갈등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는 이름도 저마다 자기식 의도를 가지다 보니 달리 작동을 해요. 실제 현실에서 강자는 현실의 안정적 질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약자에게 평화는 불평등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나타나죠. 강자는 구조적 폭력을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약자는 구조적 폭력을 가능한 축소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평화에 대한 자기중심적 기대들이 갈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달라요. 사안을 보는 관점이 아주 달라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하죠. 그래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기념일이라고 해요. 이 조국을 해방시킨 기념일. 이때는 이것을 어디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죠? 이때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한다는 뜻이에요. 일본에서는 패전일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패전일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이게 여전히 옛 향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증거죠. 종전,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해요. 종전기념일이라고 이 날을 불러요. 근데 공식적으로 문서에 서명한 날 기준으로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해요. 일본에 대항해서 전쟁한 것을 이긴 것을 기념하는 날. 이름이 다르죠. 어, 우리 한국에서 6.25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때 조국 해방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과는 달라요. 이때 조국 해방은 미국으로부터 해방인 것을 미 제국주의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킨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붙인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쟁을 보는 관점과 내심이 다른 거죠.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죠.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한 전쟁이다. 해외에서는 그냥 중립적으로 코리안 워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조선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중심에는 근원에는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죠. 북한에서도 평화란 말 많이 해요. 북한 노래 중에 총창우의 평화가 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힘으로 지키는 것이 힘에 의한 자기 안보가 평화라는 거죠.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따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힘에 의한 국가 안보를 평화의 근간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저마다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무기를 첨단화하려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요. 그래야 평화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한국만 그러냐? 북한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러시아도 그러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한국이 지금 방위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근시안적으로는 좋은 현상이지만 평화학적으로는 참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평화라는 이름을 내세우는데 딜레마예요. 안보 불안, 안보 딜레마라는 역설적인 언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언어들도 따지고 보면 옛날에도 또 그랬어요. 이게 어, 기독교 성경을 한 번 더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 마가라는 게 얼마나 미국 중심적이에요. 좁게 말하면은 트럼프 중심적이죠. 중국의 시진핑은 그레이 차이나 중국 중심적이고 일본의 아베 신조 이히데로 지금까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평화주의랄까 혹은 강한 일본을 주장하죠. 띠요이 니폰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모토예요. 한결같이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게 국가 안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폭력 행사자도 자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어, 이렇게 뭐 힘을 갖추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당하기만 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그리 가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특징이라고 보는데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그 미국의 20세기 중반의 국제정치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만으로도 아주 고전의 반열에 들 만한 책이 물론 좋은 책입니다. 여전히 읽히는 고전적인 책이잖아요. 개인들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국가는 전쟁을 사회는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고 국가는 전쟁까지 하는가가 제일 문제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에, 개인들의 단순 집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모이면 집단이 되는데 집단 간에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른바 제도가 있어요.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조직과 제도는 그 구성원들이 다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슬슬 정해지면 다른 사안이 생겼을 때도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도를 바꾸기 힘들어요. 조직을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제도라는 거대한 힘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직과 제도의 안과 밖을 나누면서 나와 너, 우리와 너희를 구분합니다. 이것이 갈등의 씨앗이고 어, 전쟁의 뿌리죠. 이 종교 공동체도 그래요. 종교가 얼마나 멋진 메시지를 근간으로 합니까? 그러나 제도화된 곳에서는 나와 너를 구분하는 식으로 작동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생각과는 달리 집단의 생각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체로 사실 프로이트가 이런 자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어, 가령 태어난 유아에게 엄마의 가슴은 자기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거예요. 그러나 점점 크면서 알죠. 이게 내 게 아니구나. 그러나 그러니까 유아에게 엄마의 품은 자기 거로처럼 간주하다가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런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오래도록 내가 나의 근원이라고 여겨진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타자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거든요. 내 안에 갇혀 있질 않아요. 나와 너 사이에 경계에 있거나 나와 너 사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유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안에 두길 바라죠.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상상하는 하는 저마다 상상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언어의 문제인데요. 제가 뭐 저도 이제 종교 철학을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죠. 언어는 의사 전달의 아주 최고의 수단입니다. 인간만큼 의사 전달을 정교하게 발전시킨 종이 없죠. 그런데 언어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기시하지 못해요. 건불교에서 언어를 지월, 가리킬 지, 달월자를 써서 지월이라고 표현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언어는 손가락과 같아서 그 언어가 지시하는 세계로 언어를 넘어서 그 세계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언어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달을 봐라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을 떠나서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달이 어디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진리를 전하기도 하지만 가리기도 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리는 제한성을 극복하려는 것이 불교적 혹은 선불교적 수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의 제한성이 오해의 시작이죠. 내가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또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기 식대로 듣잖아요. 그래서 전달자와 듣는 청취자의 이해 정도가 달라요. 아마 여기 계신 줌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중에도 제 말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저마다 다른 상상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치만큼, 자기의 의도만큼, 자기의 목적만큼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지만 사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숫자만큼 이찬수라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런 식으로 언어는 이 언어학자 소시르가 시니피에란 말, 기표와 기이란 말로 나눠서 언어는 기호인데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나눈다. 이 손가락과 같은 것이 기표라면 손가락이 지시하는 하려고 하는 세계가 기의인데 이것이 동일하지 않아. 그리고 기의는 맥락에 따라 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치 자기의 맥락에 따라 이해된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저마다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언어학적으로 종교 혹은 철학적으로 볼 때 언어라는 것이 모든 갈등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을 통찰하면서 지혜를 전승한 것이 종교기도 해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최고의 진리는 이거다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다라고 할 수도 없다. 인도에서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적 진리인데 그것은 이거다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다라고 할 수도 없다. 네띠. 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네가 말한 것도 진리의 다가 아니야. 거기에 매이지 마. 그래서 뭐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 실제로 얼마나 정말 굉장한 통찰들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인에게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사회가 되면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고 제도가 있고 조직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개인의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저마다 오해들이 쌓이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부정적인 결과들이 쌓여요. 어떤 사람은 제 강연 같은 것을 듣고 강의 잘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별로네라고 하는 곳에서는 자기의 기대치가 컸다 뜻이겠죠. 그 말 속에 심층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정당성을 긍정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부정성이 더 커져요. 제가 근원적 부정성, radical negativity란 말을 제 글 속에서도 써봤습니다만 다른 의도와 다른 결과들을 낳는 것이 현실이기도 해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랜 갈등, 이제 팔레스타인이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8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하나는 거룩이란 이름으로 누구는 폭력을 경험하죠. 한반도에서 분단 갈등이 이제 고질화되었어요. 고질적 갈등이에요. 그게 갈등이 문화화되었어요. 하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마다 긍정적인 의도조차도 결과는 부정적으로 작동하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종교가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종교란 이름의 전쟁이
지구의 주요 역사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자원 전쟁도 그렇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불교가 굉장히 국가주의적으로 행동했고 6.25 전쟁 당시 한국의 기독교도 북한의 교회를 향해서 막 저주해요. 전에는 같은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 분단되고 나서는 이념 중심의 사유를 해요. 또 지금 같은 종교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또 싸우잖아요. 그 현실인 거죠. 가톨릭과 개신교가 30년 동안 전쟁한 것이 세계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바꾼 사례가 되었는데 어쨌든 종교 전쟁이죠. 미얀마의 로힝야 사태 여기 그 화면에는 그러니까 글자가 좀 깨져 있네요. 다 불교와 이슬람 간의 선한 메시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민족과 정부의 지원과 이런 것 중심으로 움직이는 데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 마당에서 평화를 얘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전쟁 인문학, 제가 평화 인문학이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썼습니다만 전쟁의 뿌리는 표층은 쉬울 것 같은데 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심층이 깊기 때문이에요. 심층적 원인이 워낙 깊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뿌리는 너무 깊고도 깊습니다. 당장의 전쟁을 멈추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국제적 이해관계가 저마다 얽히고 자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들의 어려움을 몰라라 하는 개인 간에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국가는 오죽하겠어요. 전쟁을 멈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개인들이 목소리를 내서 끝없이 사람 죽인 일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것이 정부를 움직이고 정부가 최소한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재자 다른 나라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해야 되죠. 그것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쟁의 뿌리로 들어가면 제가 아까 자아는 나의 내면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착각하지만 실제로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거다라는 프로이트나 락강의 분석처럼 자아는 스스로 만족시키려고 자아의 자기 만족을 위한 충동이 바로 욕망인데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아의 본질적인 불만족, 언어의 구조적 한계, 집단의 비도덕성, 거대 부정성, 즉 레디칼 네거티비티 이런 것이 작동하니까 이 모든 층위가 얽혀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난망, 어렵죠. 평화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현실의 전쟁을 중단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부정성을 낳는 아주 근원의 근원으로에 대한 성찰, 성찰하는 개인들이 많아져서 그것을 차근차근 문화화하는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욕망의 연쇄 고리를 끊는 첫 번째 계기죠. 내가 말한 것도 옳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토론에 열려 개방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자기 말을 수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아까 그 인도 철학의 근간인 네티 영어로 하면 neither nor예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거의 어원이죠. 사실 영어 라틴어의 어원적 뿌리가 인도 유로피안 언어 인도어에 있죠. 불교에서 사고 부정이라 그래요.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을 통해서 진리를 독점하려는 자세를 타파하려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적 지혜고 인문적 지혜죠. 이런 것을 하나씩 훈련해서 자기 주장을 하되 겸손하게 해야 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개인적 각성을 기반으로 종교와 시민사회가 국익이라는 논리를 넘어서 국제 정치나 적 구조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개입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만 전쟁의 가능성이 축소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구조를 직시하고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또 신라 같은 의지 위에서만 폭력의 축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의 싹이 조금씩 나는 거죠. 제가 그 평화는 대문자 단수, 영어의 대문자 피스가 아니라 소문자 피시스, 복수다라는 말을 곳곳에서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걸 긍정해야 된다, 일단. 예, 그래서 평화다원주의 개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평화라는 말조차도 개념과 이유와 이해가 다양하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성들 간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더 A와 B와 C 사이에 공통되는 평화 개념을 끝없이 만들어가려는 자세를 평화다원주의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은 속으로 들어가면 나를 조금 제한해서 너와의 공통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장위의 더 큰 우산 만들기예요. 더 큰 평화 개념 만들기. 이것을 평화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려면 평화라는 이름에 제가 평화를 내세우고서도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정적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한 갈등의 평화도식을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약간 비판적 동의를 합니다. 요한 갈등이 평화를 수학자답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라우마 곱하기 갈등분의 공평 곱하기 조화다. 그러니까 공평과 조화의 가치가 커질수록 평화가 커진다는 뜻이겠죠. 상대적으로 트라우마, 상처와 갈등이 줄어들수록 평화가 커진다는 거겠죠. 요한 갈등은 그래서 분자를 키우고 분모를 줄이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잘 보니까 이것은 병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현실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분자가 아니라 분모다. 공평의 경험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지만 불공평의 축소의 형태로 경험합니다. 조화의 경험이라는 것은 부조화의 축소 형태로 조화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성, 불공평, 부조화 같은 부정성을 축소하는 형태로만 긍정성이 경험돼요. 그래서 실제로 분모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 가치도 부정적 가치가 축소되는 방식으로 경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는 이 폭력이라는 부정성을 줄이는 과정으로 규정을 하고 영어 한자로 줄일 감자 써서 감폭력이라는 말을 곳곳에서 강조하는데 평화는 감폭력이다라는 말을 좀 더 혹시 마음에 새겨주시면 좀 더 평화로워지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는요, 제가 비폭력이란 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폭력은 폭력 아님, non-violence예요. 이때 violence는 물리적 폭력을 대체로 얘기합니다. 물리적 폭력을 쓰지 않겠다요. 그런데 오늘날 평화에서는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으로 거의 인간 삶이 폭력으로 점철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생존 방식 자체가 폭력적이에요. 사람이 동물을 먹는 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래서 이 인도나 인도 계통의 종교들의 수행자들은 육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채식도 조금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근원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짐승을 죽이지 않는 그런 의미의 짐승에 대한 폭력을 줄인다는 의미의 힘사의 반대말이 아힘사고 이것이 한자로 불살생으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이 서구화되면서 넌 바이런스로 번역이 되었고 지금 서기에서는 인도에서 비롯된 아힘사 즉 불살생이 비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어, 비폭력은 명사이기도 하고 제가 보건대 낱말이기도 한 상태인데 폭력 줄이기라는 간폭력은 동사이고 문장이고 과정이고 동시에 목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간폭력이라는 행위, 폭력을 줄이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정도든지 폭력이 줄어드는 그만큼만 평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대문자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서 제가 종교 얘기를 몇 번 합니다만 기독교에서 하느님 나라, 불교에서 불국토, 한국의 민족 종교에서 개벽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 나라라는 것이 아주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적 상태거든요. 이상적 상태가 그런데 한편에서는 왔다고도 얘기하고 already now 지금 이미 근데 한편에서는 아직도 아니라고 not yet 아직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지금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죠. 완성으로 나아갈 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는 어떻게 경험되냐면 폭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험되는 거죠. 그만큼만 경험됩니다. 근데 참 인류 역사가 기독교인이 전 세계 수십억이에요. 인류 역사 찾으면 수백억 명이 기독교인으로 살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느님 나라를 추구해 왔는데도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실제 도래한 것은 인간의 나라죠. 불교에서 불국토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2500년 동안 2000년 이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실제는 인간의 나라, 인간의 국토예요. 왜냐하면
종교란 이름조차 이름을 가지고도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지금 정말 폭주하는 현실에서 잠깐 멈춰 보기, 잠깐 머뭇거려 보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쓰는 말이 옳은가? 선한 의도만큼 선한 결과를 낳는가를 머뭇거리면서 관찰하기. 그리고 일상에서 폭력이 완전 일상화되어 있고 우리의 신자유주의적 경쟁, 자유본주의 경쟁 체제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약육강식과도 같이 작동을 하고 1등만 박수 쳐주는 희한한 사회, 너무나 폭력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런 구조를 누가 만들었나? 어떻게 생성됐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 삶의 본연의 모습을 개성탈례하고 무엇보다 나와 너 사이의 경계를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사유해야 된다. 제가 실선과 점선이란 말을 종종 합니다. 실선은 자기중심적 배타성으로 나타나고 자기 경계를 확장시키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점선은 타자와의 호흡,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개방성을 타자 긍정적 개방성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점선도 선이에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은 있어요. 그러나 타자와 대화하고 호흡하는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 개인적 평화 운동이 쌓이면서 사회적 평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 중에 발생하는 폭력적 현실을 통찰하고 나와 너만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우리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를 실선이 아니라 점선처럼 여길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노력. 무엇보다 전쟁을 거부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가끔 뉴스를 보면서 전쟁에서 너무 그냥 어떤 한 몇백 명이 죽었다 이런 말을 그냥 쉽게 데이터 하나로 얘기하지만 그 현장을 상상해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맞아. 특히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기. 이것은 평화학의 아주 근간입니다. 그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전쟁 자체가 몇 명이 죽었다는 통계 노름을 할 겨를이 없어요.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더 급하죠. 그러면서 이 공감적 저항으로 이 강력해지는 사회적 폭력을 느슨하게 만들어가기 이런 것들이 이 국가를 넘어서 연대할 때 어, 전쟁의 인문학이 평화의 문학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준비된 슬라이드를 급히 그냥 넘어가면서 했습니다만 어, 해주시고 공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희망합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저의 그 자료를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시간 정도 강연을 거침없이 해주셨는데요. 어, 매우 유용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향후 한 20분 정도는 질의응답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직 아무도 이제 질문을 해주시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좀 느낀 바 그리고 좀 몇 가지 좀 질문 사항을 이제 미리 마련을 해 왔는데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또 그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새로운 어, 질문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받아서 전달드리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평화 인문학의 어떤 전체적 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 마치 그 우리 평화학을 다룰 때 그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있는 노터데임 대학교라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음, 거기에는 평화학 자체를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적 학문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거기서 평화학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인터디스플리네리한 학문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평화학을 다루거나 또 종교학자들 다루거나 아니면은 뭐 문화나 또 심지어 인류학에서도 평화학을 다루는 굉장히 총체적인 관점으로 평화학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평화학은 본질적으로 이게 조금 이게 크로스오버가 되는 그런 학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신 어떤 이런 한 시간 동안의 강연이 사실은 그러한 그렇죠 그 평화학의 복합성을 좀 잘 드러내 주신 어떤 그런 강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달리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굉장히 달성되기 어렵고, 어, 굉장히 도전이 많은 과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한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묻고 싶은 또 질문이 있는데, 강연을 또 한 시간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많이 해결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여쭤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전쟁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표층적 차원과 심층적 차원으로 선생님께서 잘 나눠 설명해 주셨어요. 네, 실제 기본적으로 이 평화학자들은 주로 이제 국제 관계를 하셨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쟁의 원인이나 평화 달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굉장히 제도적이고 위로부터의 어떤 그러한 그죠? 예,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분석을 하고 또 제도를 만들므로써 이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기대 를 많이 갖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표층적 차원의 어떤 그 전쟁 분석, 그죠? 그리고 또 평화 구축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심층적 차원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어떻게 심리학이나 어떻게 종교와 어떻게 철학이 우리 이제 평화학을 좀 더 저변을 넓히고 분석적 차원을 훨씬 다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유의미하고 필요한 접근 방법인 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표층적 차원의 도전적인 현황을 오히려 조금 더 감소시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 전쟁이나 여러 가지 테러리즘에서는 표층과 심층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전쟁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심층적인 내면의 어떤 그런 과정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그런 테러리즘이나 어떤 전쟁들을 이렇게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층과 심층의 관계는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맞는 말씀이죠, 당연히. 표층보다 심층을 더 중요하거나 표층은 덜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심층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제가 표층, 심층을 나누면서 심층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국가 간의 개입이든지, 그러니까 표층적 차원에 대해 인식이 커지면 당장의 전쟁을 멈추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쟁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심층 해결되지 않으면 이 합의가 또 다른 차원의 표층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심지어는 다른 전쟁의 원인이 또 되기도 해요. 사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1년 전에 2025년 6월 며칠 13일부터 24일까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폭격하고 이 혁명수비대 고위 군인들을 살상하기도 했고 또 이란도 그에 맞대응해서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나 하이파 같은 주요 도시를 공격했어요. 근데 어 12일 정도 지속됐는데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때문에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어쨌든 미국도 살짝 중지하면서 12일 만에 휴전을 했어요. 중요하죠. 전쟁 일단 끝내는 거.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 그 관계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화됐냐? 그렇지가 않아요.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악화된 감정과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미국을 말하자면 트럼프를 꼬드겨서 본격적인 전쟁으로 또 돌입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란 내일에 이기회 하면은 핵시설도 이란의 핵도 통제하고 이란의 레짐 체인지도 정권 교체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꼬드겼어요. 근데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 큰 참혹한 상황으로 지금 갔단 말이에요. 중동 지역 전체가 거의 지금 어찌 보면 세계 전쟁이 3차 대전이 벌어진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들 정도로 세계 전역이 전쟁에 볼 것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잠깐 지금 어, 대화 중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표층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지, 너무 중요한데 심층까지 우리가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또 다른 전쟁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원천에서 좀 가능한 차단하는 것이 그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것이 피스 빌딩, 적극적 평화 구축의 길이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분법적 구분은 아니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질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전쟁을 연구하고 분석을 하고 하지만 결국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전쟁과 폭력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중심적 정체성 그리고 권력에 대한 어떤 그 망향,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욕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배타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중심적 권력의 추구가 그러니까 전쟁이나 여러 가지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반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화주의도 폭력으로 이제 점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음. 경종은 저희들에게 평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뼈아픈 하나의 반성적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자기중심성이 없는 자아나 공동체, 사회, 국가는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자기중심성, 센트럴리티가 없으면은 아예 해체하자는 말인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도전적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그 예일대학교의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가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얘기했듯이 자기 정체성 없는 존재 자체는 사망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을 저희가 다시 반추해 보면 이 자기중심성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전적인 과제일 텐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해체가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 선생님께서 이미 점선과 직선으로 이미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이 어떻게라고 방법론적으로 얘기하기에 너무나 깊고 근원적인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점선과 실선, 그 dotted line과 solid line이죠.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운전 자동차 저도 여기 강의 하러 오면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운전하다 보면은 도로에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잖아요. 실선은 넘어갈 수가 가면 안 되는 선이잖아요. 근데 점선은 넘어 다녀도 되고, 네. 근데 실선도 필요할 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교차로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선을 끊어 놓기도 했고, 그래서 실선만 가지고는 목적지에 운전해서 못 가죠. 점선에서 여기서 이동도 하고 우회전도 했다가 좌회전도 했다가, 점선적 그 개방성, 점선적 융통성은 이 있어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점선도 선이에요. 점선도 자기중심성의 외적 경계를 점선적으로 사유한다는 것도 자기중심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타자와 호흡한다는 뜻이죠. 타자를 일정 부분 인정해서 나의 변화를 도모하는 계기로도 삼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만 나도 목적지에 갈 수 있고 너도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선이 점선이라는 것이 자기중심성의 해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의 개방적 융통성을 통한 그 건강한 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기중심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고 그 다른 나하고 다른 집단, 다른 국가 와의 공존을 하게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인문적인 자세가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뭐 동어반복처럼 좀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너무 적절한 비유신 것 같아요. 저도 학교 오는 동안 점선과 실선을 굉장히 많이 넘나들면서 시간에 맞춰야 돼서 왔는데, 어쨌든 점선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아주 적절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됐어요, 선생님. 어,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간폭력이라는 말을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또 마침 사실은 여기저기서 이 책 저 책에서 이제 간폭력을 많이 강조해 주시고 계시고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 또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폭력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전염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간폭력이라는 말에 굉장히 한편으로 매우 동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인간의 이 폭력성이라는 것이 전염이 너무 빠르고 또 확장되는 것이 있어서 애초에 이 원인을 차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레디컬하게 그 비폭력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가감되는 것이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가감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또 불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실제로 이렇게 폭력을 자발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이것을 감소시킬 수 있을 만한 이 동물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쨌든 평화를 얘기한다는 그래서 폭력의 전염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만 인정하면 이제 평화라는 말은 불가능한 음, 상상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한다는 것은 폭력이 전염성이 옳지 않고 전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속도를 늦춰야 된다. 그와 비례할 정도로 폭력을 줄여가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일종의 당위성 때문에 평화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인문적이든 국제 정치 차원이든 뭐든. 그래서 마치 한 번 전쟁하면 계속 전쟁하고 싶어진다. 폭력의 전염성이란 말이 꼭 그렇게 들려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전쟁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끝없이 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임, 살상, 파괴 이런 것이 얼마나 참혹하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보고 내 가족에게 적용해보는 순간 끔찍한 일이죠. 더욱이나 끔찍한 일이죠. 그렇다면 전쟁으로 이어지면 안 되고 물리적 폭력도 안 되고 나아가서 구조든지 문화든지 누군가 누구를 힘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세계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을 그런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는 게 평화학의 과제이기도 해서 제가 아무튼 뭐 그런 점에서 일종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음. 여전히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평화학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20세기 역사를 돌아다 보면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박인관 선생님께서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이제 예술 작업을 하고 계신데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말 20세기 내내 인간이 경험했던 것은 사실은 어떤 평화적인 그 상태보다는 전쟁의 상태가 훨씬 많았고 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뿐만 아니죠. 비인간 존재들도 학살을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냉전 시기 동안 또 탈냉전 시기 또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학살되고 저희는 그것을 아주 첨예하게 봤기 음,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제 평화하게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어 선생님께서 맨 마지막에 불국토,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개벽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런 종교적인 언어들이 그 실제로 이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already here but not yet. 그러니까 이미 여기 있지만 아직은 아닌 굉장히 그 아포칼립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어떤 그 인식이 저는 이것이 그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죠 국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평화적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기대되는 어떤 평화적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실은 어, 방금 말씀하신 당위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또 요즘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아주 끝판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AI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회자되지 않는 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평화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제 흡수될 수 있을지 또 물론 이건 세대를 나누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제 한 번도 이제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그리고 런 것들이 사실 배양되기가 사실 어려운 교육 구조에 분명히 있고요. 어, 이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로 좀 남아 있는 거는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런 미래 과제를 공동체를 평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미래 과제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한 20년 종교학을 하고 또 15, 16년 이상 평화학을 하면서 종교 평화학이라는 학문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종단들의 학문이란 뜻이 아니고
종교적 영성이나 정의성, 깊이 보편적 가르침 혹은 정신적인 세계 국제 정치적 구조와 만나도록 하게 하는 작업이 정말 인류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학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종교 평화학적 질문을 하신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불국토 하느님 나라 이런 것을 굉장히 공동체주의적이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이 점점 개인화하는 마당에 그럴 가능성이 좀 더 희박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셨는데 저도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강의 중에도요.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불교에서 불국토 얘기했는데 실제 지금 현실이 하나님 나라냐? 인간의 나라죠. 그때 욕망 그득한 인간의 나라죠. 2000년 동안 안 한 게 앞으로 2000년 후엔 될까? 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말은 하느님 나라든지 불국토든지 개벽이든지 하는 모든 것의 공동체주의적 사고방식, 공동체 전체가 다 이상적인 상태로 나아간다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중에 그 슬라이드 중에 명멸이라는 한자를 썼어요. 밝을 명자에다 사라질 멸. 비쳤다가 꺼졌다가 비쳤다가 꺼졌다가요. 지금 세계 진리를 보는 관점, 이른바 진리를 보는 관점이 명멸적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도 인류 전체가 다 동일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운동이 생겨났다가 거대 부정성 때문에 흩어졌다가 그러네 빛에 영향받은 사람이 또 어디 숨겨져 있다 빛을 냈다가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것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시대 21세기, 22세기식의 진리는 그런 깜빡이는 반짝이는 진리랄까 평화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깜빡이게 하는 정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음. 거예요. 개인화된다고 하지만 순수한 100% 개인주의는 사실 없잖아요. 뭐 어렸을 때 부모의 덕에 따라 살고 가족도 있는 거고 여전히 2인 가족이든 뭐든 이렇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고 조직도 여전히 있고 그래서 그런 작은 의미의 집단이든 공동체든 조직 간에도 안에 따로 또 가치처럼 다 같이 살지만 따로 추구하는 이런 것들 그런 의미의 진리도 전체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개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종합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일 수도 있다. 다만 그 반짝이는 이 불빛을 좀 더 곳곳에서 다양한 색깔로 반짝이게 하는 식으로 진리의 파편성 같은 거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점에서 뭐 제가 불교학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구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요새 22세기를 상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음. 통학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통학을 해보니까 대속화 시대의 신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이니 뭐 구원인 이런 말 안 써요. 그렇지만 구조가 굉장히 종교학적이고 신학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평화도 전 인류가 폭력이 전혀 없는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좀 더 다양한 색깔로 깜빡이게 하는 빛이 좀 더 많은 곳에서 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사명감이 그것이 평화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 강의도 그렇고 또 제 질의응답에서 답변해 주신 그 과정이 너무 이상적이시지 않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그 약간 이렇게 밸런스가 된 정도의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이 평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참 좋은 메시지가 전달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뭐 저기 퀘스천은 아니고요. 그냥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평화들이라고 하는 그죠?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고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재반 문제, 통일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철수 교수님의 메일 주소를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하셔서 네 아마 뭐 따로 연락을 드리시면 아마 네 또 연락이 가능하지 않을까. 메일 주소는 뭐 검색해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혹시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따로 이제 조교님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예, 네, 감사합니다. 뜻깊은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발표에서 전쟁과 갈등의 근원으로 자기중심성, 집단 정체성, 언어의 한계 등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평화 교육이나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런 자기중심적 평화 이해를 성찰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아이고, 그 평화 교육이나 시민
교육을 통해서 그래야 된다라는 당위적 전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 그 근원에 관한 질문을 더 하신 건데요. 뭐 이것을 전복하는 새로운 답을 드릴 자신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앞으로 인문학적 평학이랄까, 종교 평학이랄까 이런 것이 정말 인류의 마지막 학문 같은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인문학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인문학이라는 것은 넓게 얘기하면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인간답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살리는 삶의 방식을 확대시키는 그런 것이 인문학이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교육이든지 이것이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지 심층을 돌아보게 해주는 교육이라면 다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차원의 인간의 유한성도 있고 본능성도 있고 자기중심성은 필연적으로 작동합니다. 근데 혼자만 사는 세계가 아니고 여럿이 산다는 세계를 동시에 두면 자기중심성은 심지어 동물도 자기 자식에게 음식을 먹여주잖아요. 자기는 덜 먹더라도. 그런 가능성을 종을 좀 넘어서 확장시키는 것이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지 않을까. 음. 비인간 존재에도 제가 개벽이란 말 썼습니다. 동학에서 해월 최시영 선생이 경물사상, 경천, 경인, 경물이란 말을 해요.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공경하는데 사물까지 공경해라는 말을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시거든요. 경물사상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인간이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성을 긍정적으로 성찰하고 비인간으로 인해서 인간이 산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공부, 너로 인해서 내가 산다는 하게 하는 공부면 다 평화교육이고 다 그게 평화인문학이고 평화학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주제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 저 그 정도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평화학은 인간학이다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과 심층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요즘에는 비인간 존재들을 좀 같이 다 다뤄야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언어가 필요한가라는 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좀 같이 또 동시에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채팅이 어, 뭐가 더 계신가요? 예, 채팅 없습니다. 그게 답니다. 음, 예, 예, 예. 그래서 어, 저희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통평원의 평화 포럼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37차 평화학 포럼이었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38차 평화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기호 선생님께서 쭉 들어보니 평화보다는 오히려 희망을 주는 희망학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감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